중진국의 함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어요. 저임의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중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게 경제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누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경제적인 전문가고 협상의 전문가고 무슨 큰 비법을 아니에요. 관세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하죠? 조선업 얘기하는 거 들었죠?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업을 가진 건 대한민국이 독보적이거든요. 중국도 찍어내지만 품질에 문제가 많아요. 자, 어떤 일이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바다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이에요. 예를 들이밀어요. 이 항공모함 전단을 말씀드리면 슈퍼캐리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규 항모라 그래요. 이렇게 편갑한 긴 리미츠급 10만 톤급이에요. 미국은 이 10만 톤급 정규 항모 하나가 항모 자체만은 깡통이에요. 공격력이 전혀 없어요. 비행기만 싣고 다니니까. 80여 대의 항공기로 일반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항공력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체 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다니 어떻게 하느냐.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세계 최고,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 다음에 물 밑에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 왜냐하면 잠수함 취약하니까. 요 세 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군수보급함. 요게 기본 단위예요. 요거 하나면은 한 국가의 국방력이에요. 이게 무려 10개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정규 항모를 가진 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푸젠이라고 해서 3호 세 번째 항공모함 지금 시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4만 톤급에서 4만 5천 톤급 상륙함이라는 게 이것도 우리 지금 항공모함이에요. 이 강습 상륙함 전단도 얘네들이 전단을 꾸리거든요. 이것도 무려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모 전단이 17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해군력으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지금 후티 때리는 것도 다 항공모함이에요. 지금 두 척가 있어요. 이제 후티 코피 터지고 아마 끝날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시진핑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미국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찍어내야 돼요? 군함을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시진핑식에 집중적으로 인민해방군, 해군 현대화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의 주력 함정이 지금 295척이거든요. 대형 함정만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은 이것들 봐라. 질적으로는 압도적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시간을 두면 어떻게 돼요? 격한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1번함 랴오닝 6만 톤급, 2번함 산둥함, 3번함 푸젠함. 이 3번함 푸젠함은 평갑함이에요. 대형 슈퍼캐리어에 가까워요. 지금 또 찍어내고 있어요. 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을 능가할 해군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미국 함정은요. 미국 조선소는 노화돼 있고 함정도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함정을 못 찍잖아요. 그럼 중국을 잡으려면 함정을 더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적으로 왜도 쳐다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한국만 가능해요. 중국이 그 배 찍어내지만 여기저기서 막 고장나고 터지고 막 그래요. 고부가 같이 함정을 못 만들어요. 비싼 건 좋은 건 우리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선업 그러는 거예요. 조선업 얘기하는 게 뭐냐. 트럼프는 군사력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해군력은 알죠. 해군력이 있어요. 중국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표는 결국 해군력에서 중국을 때려잡겠다.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은 바보 아니잖아요. 중국의 전략은 A2AD 전략. A가 2개, 안티 억세스, 반접근, 에어리어 디나일, AD 약자, 지역 거부 전략. 뭐냐? 항모가 들어오면 이걸 해상에서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해군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 거부, 못 오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항모를 타격하는 수단을 계속 만들어요.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러우 전쟁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많이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많죠. 우크라이나는 동정심을 가지면서 중국의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사람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이 항공모함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우크라이나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기에 소련 군수공업의 3분의 1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대형 조선소도 있었어요. 거기에 건조하고 있던 바랴그라는 항공모함이 있었거든요. 6만 톤급. 이게 나라가 망하니까 우크라이나 소속이 돼서 바다에 떠 있었거든요. 완공은 안 됐어요. 이걸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팝니다. 이걸 안 팔았으면 중국은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그걸 가져다가 중국이 물고 뜯고 해갖고 해체하고 해서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국군 현대화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1대1로의 유럽의 거점이었고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중국군 현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 해군은 없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고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보고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으면 우리가 해구산 제공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제도는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친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중국군 해군력 강화, 특히 항공모함 확보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게 아이러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불쌍해하면서 중국은 비호감인 게 바로 이제 우리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다 돌아가서 결국 미중 간의 경제 전쟁도 있지만 해양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도 뭐 서해 뭐 구조물 만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거기에서 미국은 절실하게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제 최초로 얼마 전에 미국 함정 군수보급함을 최초에 수리해서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제 수리해서 내보내줬거든요. 왜냐하면 함정이 오래됐으니까 이걸 개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은 배가 세 척 있으면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휴식이나 훈련, 한 척은 수리. 요 개념에 계속 수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계약을 맺어서 미국 군수보급함을 수리해줬거든요. 근데 미군이 입이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군도 못하는 걸 다 해줬고 설계도도 없는 것들, 사라진 것들을 다 역설계해서 만들어주니까 정말 최신의 군함이 다시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정도가 한국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양 패권, 중국과 싸움에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응할 기초 체력 같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기초 체력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요. 허세만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먼저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세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관세로만 5천억 달러 이상 거의 많으면 1조 달러까지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건 손쉽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도 관세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관세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럼 트럼프 생각은 뭐냐? 어차피 내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강달러였고 그러면 요 싸움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환율 게임에서 져요. 그러면 환율이 불안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세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 미국 국채를 살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세를 때리면 인플레이션이지만 이건 과도기적이고 충분히 견딜만하다. 이게 트럼프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지금 관세를 때렸는데 상대방들이 극심하게 반발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뭘 모르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1년 내내 찌그럭뽀그럭 하다가 12월 달까지 적자나다가 12월에 대박 나면 1년 정산하면 남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예요. 근데 정치는 아니거든요. 1년 내내 찌그럭뽀그럭 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고 정권이 실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데 그러나 관세 전쟁은 각국의 국내 정치로 가면은 이게 정치 게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행체제긴 하지만 신정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무릎 꿇고 다 사인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에 각국 정부가 쉽게 굴복하지 할 수가 없는 정치적 측면을 간과한 것 같고 두 번째 트럼프 기대대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로 가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투매하잖아요. 팔잖아요. 지금. 이게 상치 못했던 거죠. 트럼프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이건 뭐 과도기적 비용이야. 지금 미국 중산층들 코피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바이든 정부 때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실업률 같은 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직은 아닌데 월급 타왔자 휴가도 못 가고 기름도 따뜻하게 못 대고 외식도 못 하고 이러니까 이 불만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측은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상보다 이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혼돈이 미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파는 게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면 볼륨이 크니까 얘네들이 흔들리고 비명을 지를 거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이 파는 물건들이 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싸게 썼던 소비품들이거든요.
이게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아프지만 이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가고 아예 수입을 중단해 버리니까 미국 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어디로 가죠? 유권자들로 가는 거죠. 시진핑은 임기가 없잖아요. 있지만 지금 뭐 영원히 자기 제국을 만들어놨잖아요. 트럼프는 임기가 4년이에요. 내년이면 중간선거예요. 내년 말이면.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안 그래도 져요. 이 상태로 가면요. 폭망하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원 상원에서 해요. 하원에서 결정하고 상원의 3분의 2거든요. 물론 이게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는데 정말로 혼돈으로 가면 상원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원에서 결정하고 과반 넘어서 상원 3분의 1 민주당이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진핑은요. 힘들죠. 그러나 버틸 수 있지.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체가 후들리는 상황에서 지금 장기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벌써 협상하는 얘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체가 회역한데 싸움을 벌인 거고. 그럼 중국으로 가볼까요? 그럼 중국은 하체 같은 자 여기도 부실해요. 왜냐? 중국은 바오7 7%를 넘어야 된다. 바오6 6%를 넘어야 된다. 왜냐? 중국은 급성장했지만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 고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5%도 달성이 힘들어요. 5% 꿈도 못 꿔요 이제. 왜냐? 중국이 개혁 개방 초기에는 뭐 10% 중반대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매년. 그건 왜냐? 저임 노동력으로 세계의 제조 공장에 대해서 출하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볼륨이 커지면 점점 어떻게 성장률은 둔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박정희 정권 때 1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중진국의 함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어요. 저임의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12,000불이거든요. 1인당 GDP가. 두 번째, 중국이 그동안 했던 그 특혜 조치들을 다 철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떠나요. 세 번째, 시진핑 독재라는 경직성. 언제든지 시진핑 반간첩법, 경제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중국 경제가 내재해 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부동산법을. 지금 주가 하락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날린 거 알죠? 부동산 빈집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이것들이 여기 터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신나서 썼는데 빚 가져다가 거대한 1대1로 서부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부작용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긴 하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지방 정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는 이렇게 추락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L자로 가요. 지금 반등을 못 해요. L자는 지금 트럼프도 L자 기운이 보여요. 그 트럼프는 관세를 치면 충격은 있을 거다. 치고 올라간다. 이게 V자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제의 최악은 L자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어쩌면 L자로 갈지도 몰라요. 이 충격이. 그러니까 중국은 안 그래도 코피 터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맘먹었어요. 너 죽일 거야. 를 맘먹었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말 들어도 죽일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다음에 누가 와도 죽일 거라고요. 해리스가 오든 딴 사람이 오든 또 다른 트럼프가 오든 중국을 죽이는 건 미국의 숙명이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게 하체가 튼튼할 수 있겠어요? 그 하체가 부실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은 조금 더 버티죠. 왜냐? 임기가 없으니까.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민심이 가만히 있나요? 민심은 사냥꾼이 키우는 사냥개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뭐 좋은 말은 아니죠. 뭐냐? 사냥꾼하고 사냥개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근데 며칠 밥 안 주면 사냥꾼 손을 문다는 거예요. 유권자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기다려준다고 그러면 누구든 정치 다 하죠. 유권자들이 참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시간 싸움에서는 시진핑이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벌써 협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은 협상이라는 말 못하잖아요. 왜? 숙이는 순간 권위주의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트럼프가 강하면 뭐하러 협상하면 좋을 걸 계속 맨날 그런 협상 타령이잖아요. 지금 왜냐? 동요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동요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중 관세 싸움의 블랙 코미디예요. 지금. 근데 전 세계가 연루돼 있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에요. 중국 공포증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중국 무너지면 좋겠다 그러는데 중국이 상당히 많은 아직도 중간지를 우리한테 사다 조립해서 팔거든요. 저쪽이 깨지면 우리도 깨지는 거예요. 같이. 그다음 트럼프 뭐 저도 안 좋아하지만 미국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리면 미국 부채가 터지면 무역적자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중국이 코피 터지면 전 세계가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게 경제거든요. 아니 이 왼쪽 팔이 싫다고 그래서 이거 자르면 이 사람 사나요? 이게 경제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잘라버려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는 뭐냐면 정치를 몰라요. 항상 경제로 생각합니다. 경제는 1년 내내 망쳐도 연말에 장사 한번 잭팟 터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할 때 그 흑자가 남잖아요. 근데 정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 아무리 뭐 인간성 나쁘고 뭐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어쨌든 주머니 소득하고 결론만 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는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는 주주가 있죠. 주주는 결산만 잘 나오면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유권자들은 주주들은 기다려요. 언제까지? 연말 결산할 때까지. 그런데 이 유권자들은 당장 내 생계에 도움이 안 되면 조금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유권자들은 항상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내각제에서는 항상 수시로 바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연말 결산만 하면 된다라는 지금 셈법인데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벌써 트럼프 아웃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이 4월 우리가 24일 날인데 37%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1기 2기 통틀어서 최악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대로 간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딱 하나예요. 미국 선거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뭐 북한 문제, 한반도 핵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걸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외교 안보 세계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선거 핵심이 뭐냐. 세금, 오바마 케어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소비와 안정적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요 조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누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한 말이잖아요. 부시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중동에서 쳤잖아요. 선거에서는. 왜냐? 문제는 경제고 미국의 오늘날 미국 하면 뭐예요? 풍요로움. 소비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이 소비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갖다가 막 싸게 먹어치우니까. 지난해 미국이 나홀로 성장했거든요. 2.8%. 제조업이 없는데 소비였어요. 강달러니까 막 마구 들여다 소비해버렸거든요. 이게 미국의 민심이고 이게 미국의 중산층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트럼프 대책이 없는 게 애플이 공장 없는 거 아시죠? 네. 애플은 설계만 해요. 공장은 다 어디 있어요? 중국이나 해외에 있거든요. 대만에 있고. 근데 이걸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이폰 가격이 갑자기 몇백만 원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폰 빼? 못 빼? 못 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멕시코가 또 캐나다 빼. 왜냐? 거기서 다 만들어 오니까. 이런 식이니까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물가는 올라가요. 지금. 조금 이제 철 들어가지고 철 들은 건 아니죠. 트럼프가. 조금 정신이 조금 들어서 이제 뭐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는 안 올 거라는 거죠. 이미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안정화시켜도 트럼프를 믿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 심리를 건드렸어요. 뭐 지금 대공황 이후로 최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분야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민심의 핵심인 소비에 여기에 직격탄을 매긴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게 힘든 게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면 제조업이 리쇼어링 돌아올 거라고 봤거든요. 미국에서 제조업을 만들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에 현대가 졌다. 그럼 철강은요? US 스틸 지금 흔들려서 판다면서요. 일본한테 파니 안 파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포항제 철수 이게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하나만 딱 들어간다고 생태계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보조금 줄게. 제발 좀 들어와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생태계도 없는데 보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마 전에 대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백억 달러를 향후 뭐 10년간 산다 그랬거든요. 그 트럼프 입주했어요. 트럼프 임기 4년이잖아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또 있어요. 안 그래도 8만 5천 달러, 6천 달러인데 인건비 비싸잖아요. 근데 불법 노동자들은 다 내쫓는다면서요. 불법 노동자들이 순기능이 저임 노동력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조금은 안 줘.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소비자 불안 심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조업이 와서 공장 짓고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소비자는요. 관세로 바로 타격받았잖아요. 내일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난 민심이 되는 거죠. 중산층도 흔들려. 저소득층은 더 흔들려.
그냥 끼니까지 거른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바이든 때 이미. 거기다 이미 또 트럼프는 뭐예요? 사회복지망 이런 걸 깨잖아요. 지금. 사회 안전망을 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전장치까지 국가부채. 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다 깨잖아요. 지금 다 깨잖아요. 그러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텨요? 중간선거는 참패죠. 벌써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걸 파고들잖아요. 공화당의 텃밭만 때리잖아요. 공화당이 있는 지역들만 때리잖아요. 지금 콩 수입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경제적인 전문가고 협상의 전문가고 무슨 큰 비법을 아니에요. 관세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트럼프와 머리가 좋냐 천재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협상의 달인인데 트럼프는 스타일이 강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부상당한 동물의 부상당한 부위를 물어가지고 항복시키는 개념이에요. 젤렌스키한테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이라는 거 저 동의 안 합니다. 협상의 달인은 푸틴 같은 시진핑 같은 이런 사람들을 때려서 굴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푸틴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해줄게, 나토가 만식해줄게. 지금 푸틴이 원하는 안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협상하고 이겼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약자 무릎 꿇게 하면서. 시진핑하고 이기면 제가 인정해줄게요. 그런 센 상대하고 이겨야죠. 그러고 나서 협상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항상 약자 뚫게 팬 다음에 후티도 지금 약자니까 뚫게 패는 거예요. 이란도 약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항상 약자와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지 강자와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번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세요.